바랍니다. 원래 이렇게 오늘 여기 이 강연의 주제로 이렇게 제가 들었던 것은 이제 예술과 정치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정치에 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할까 싶기도 하다가 그냥 그런 것과 관련된 거여서 그냥 러시아 부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전에 준비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걸 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고 그 예술과 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있었던 강연도 보니까 예술과 정치, 아까 질문하시는 거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 주제들이 다뤄지는데 괜찮겠죠? 예. 예술과 정치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예술하고 정치의 관계를 이렇게 반쯤은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이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예술과 정치라는.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과라는 말을 강조를 해서 예술과 정치, 병치됨을 이렇게 보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예술의 정치 내지는 이제 정치의 예술, 혹은 이제 정치적 예술이겠죠. 그러니까 예술과 정치가 이제 하나 된 어떤 것들과는 대비되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상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술과 정치인데 이건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냉정하게 밀고 나가면은 예술이냐 정치냐, 그러니까 오어로 바꿔서 예술 혹은 정치, 예술이냐 정치냐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이렇게 다시 바꿔서 이렇게 던져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경우든 간에 이제 예술하고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이건 대단히 이렇게 중요한 주제, 특히 이제 20세기 예술에서는 대단히 이렇게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정치에서도 이제 중요한 주제였지만 예술에서도 중요한 주제였는데 이 정치에서의 예술과 예술에서의 정치는 어떤 비대칭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정치와 예술이 계속 어긋나게 만드는 그런 엇갈림 같은, 그런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그런 사태를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만들어 왔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술과 정치라는 것들을 이제 쉽게 결합하려는 시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거나 냉소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술을 한다 그랬을 때 좋든 싫든 예술에서 정치라고 하는 주제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피해갈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정치적 예술이라고 예술에서의 정치를 정치적 예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경우에 쉽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정치적 예술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20세기 예술, 이 현대예술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미술이든 음악이든 심지어 대중음악의 경우에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예술을 다루지 않는 경우에도 대단히 이렇게 정치적인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술에서 정치를 정치적 예술로 이해하는 한에서는 사실은 이런 현상들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서 이 정치적 예술로 정치를 한정한다 그러면 20세기 예술사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술에서의 정치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예술에서의 정치란 하면 정치적 예술이라고 보통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런 답을 이렇게 가장 체계적으로 했던 것은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부르는 이론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게오르그 루카치라는 사람이 원래 헝가리 사람이라 지에르지 루카치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군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70년대까지는 이렇게 진지하게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좌익적인 관점에서 꼭 진지하게 예술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피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루카치라는 사람이었죠. 리얼리즘 이론을 이제 체계화하고 리얼리즘 미학을 체계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장만은 아니고 1930년대 이후, 20년대, 30년대 이후 이제 소련에서 이렇게 정립된 리얼리즘 이론 이런 것들하고 똑같지는 않아도 일정한 상승을 가는데 예술에서의 정치라는 관념은 아주 이렇게 동일한 거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치적 예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정치적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 좁게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들을 그리거나 묘사하거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의 이렇게 이 역사 법칙이라고 예전에 부르던, 그러니까 뭐 프롤레타리아의 승리, 혹은 이제 역사 과정에서 이렇게 부르주아나 소부르주아들의 몰락, 뭐 이런 것들과 이렇게 상응하는 어떤 것들을 묘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이론들은 이제 소설에서 소설에서 나오는 것이어가지고, 소설하고 미술에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쉽게 적용이 돼서 그 문학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지요. 그래서 뭐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아는 많은 작가들의 작품들, 그리고 사실 소설은 지금도 리얼리즘 소설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도 결국 리얼리즘 소설들에 사람들이 손이 가기 때문에 그 실험적인 소설들은 굉장히 극소수고 여전히 주류는 리얼리즘 소설이지요. 그리고 이제 뭐 미술도 이제 그 묘사적인 성격들, 재현적인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정치적인 어떤 사건들이나 장면들을 재현하는, 리프레젠테이션하는 이런 식의 예술, 이런 것을 이제 이 정치적 예술, 혹은 이제 예술에서의 정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 서서 보면은 가령 문학에서 이제 카프카 같은 사람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리얼리즘 이론 안에서 이제 카프카를 둘러싸고 루카치라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논쟁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논쟁인데, 카프카를 이렇게 리얼리즘 예술가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었는데, 카프카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제임스 조이스라든지 마르셀 프루스트라든지 뭐 20세기 그 예술의 그 거봉들 같은 20세기를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보레스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정치적 예술 내지는 예술에서의 정치를 진지하게 다룬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외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소설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이 불행의 규모는 작습니다. 이런 작가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제껴버려도 대중들이 워낙에 그 리얼리즘 소설들을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뭐 미술로 음악이나 시 같은 데 시에 들어가도 이제 시에서 이 정치적 예술이라는 것들은 사실 조금 난감해집니다. 정치적인 시들 읽어보시면 그 시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시적 감성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시들 이렇게 좋아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실제로 시의 역사에서 중요한 평가를 받는 시들도 그런 거랑은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음악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음악에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투쟁가들 만드는 것밖에는 없게 됩니다. 그 아주 조잡하기 짝이 없는 음악만 남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베토벤, 역시 이제 베토벤의 이렇게 인간의 베토벤 교향곡 9번 같은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모델이 되게 되고, 현대 음악, 20세기 음악들은 전부 다 이 부르주아 데카당스, 퇴폐주의라고 이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쇼스타코비치라는 소련의 그 가장 유명한 작곡가지요. 쇼스타코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십연기법이나 이런 걸 쓴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후기낭만지 말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영향을 받아서 이제 무첸스크 맥베스 부인이라고 하는 그 오페라 작품 만들었다가 부르주아 데카당스로 졸라 욕을 먹고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또 이렇게 고지식한 사람이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소비에트 당중앙의 비판에 대한 소비에트 예술가의 이렇게 응답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새로 교향곡을 하나 5번 교향곡을 만들었는데, 이제 뭐 나중에 그 일본 사람들이 그 교향곡에 부제를 이제 붙였습니다. 혁명이라고. 근데 굉장히 베토벤적인 그런 작품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세기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리얼리즘 소설이라는 게 정확하게 19세기에 이렇게 확립되는 거거든요. 발자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이어가지고, 역시 이제 19세기적인 그런 감각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세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영역에서나 19세기적인 이런 것들이 혁파되는 것에서 다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마티스나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거라고 하는 것은 19세기까지 쭉 이어졌던 그 제한적인 예술, 이런 것들과 이제 절연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음악도 그렇습니다. 이런 아까 얘기했던 19세기적인 음악이라는 건 이제 조성적인 형식에 이렇게 기초하고 있는데, 그 조성적인 형식이 깨지는 거,
그래서 이제 원래 조성이라는 건 이제 일도에서 시작해서 시에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G로 갔다가 C로 끝나는 이런 형식이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거였는데 이 C로 되돌아가지 않고 계속 다른 데로 이렇게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바그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조성이 깨져서 무조음악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트라빈스키 같은 사람은 이제 시간 구조도 깨버립니다. 봄의 제전에서 이제 이 박자 구조를 깨버리면서 이 음악에서의 시간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혁신을 하게 되고, 이런 게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이 세리얼리즘, 음열주의라든지, 음열주의도 이제 쇤베르크는 이제 음고만 갖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박자 리듬 가지고도 하고, 메시안 같은 사람은. 그리고 이제 더 뒤에 가면 이제 토탈 세리얼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블레즈나 노노나 뭐 이런 사람들은 모든 요소들을 음고나 음가만이 아니고 이렇게 악센트라든지 볼륨이라든지 음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음열화하려고 하게 되면서 뭐 듣기 힘든 음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지요. 뭐 그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뭐 이런 역사들을 이제 전혀 담을 수가 없게 됩니다. 미술은 더욱 그렇습니다. 미술에서는 뭐 이렇게 특히나 이제 그렇게 아방가르드주의라고 하는 것, 이 전위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19세기 입체주의, 큐비즘이나 아니면 포비즘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했었는데, 이 아방가르드주의를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20세기 전반으로 제한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미술도, 다른 예술도 그렇겠지만 예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방가르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남들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작가로서의 위치를 독자적인 포지션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독자적인 작가가 된다라고 하는 건 남들과 다른 어떤 고유한 지점, 특이한 지점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기존의 주류적인 것들로부터 튀어나가는 어떤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걸 이제 들레즈란 철학자는 탈주선을 그린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기존의 주류적인 것들로부터 탈주선을 그릴 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작가로서 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탈주선을 그리는 것들은 주류적인 것들로부터 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방가르드, 앞서 나가는 거라는 의미에서 아방가르드, 이 불가피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19세기까지 그냥 주제만 잘 잡아서 그냥 그렇다게 그리면 됐습니다. 근데 20세기에는 주제 잘 잡아서 그린다고 사람들이 예술가를 인정해주지 않죠. 뭐 새로운 어떤 표현 형식들을 만들어낼 때만 이렇게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이 전위적인 그런 모습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데, 사실 이 전위라는 말, 아방가르드라는 말 대신에 이제 뭐 영어로 뱅가드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 정치, 가령 이제 레닌주의자들이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전위적인 요소들의 지도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대중들을 이제 끌고 나가는 힘이라고 이렇게 견인차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임을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렇게 정치에서는 이런 전위주의를 명료하게 표시를 하는데, 이런 전위주의자들이 예술에서 나타난 그 전위주의에 대해서는 사실 받아들이지를 잘 못했다는 걸 뜻합니다. 30년대 이래는 완전히 그냥 19세기로 반동입니다. 되돌아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정말 난감해지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 포비즘 큐비즘 이후에, 그러니까 20세기, 1900년대 이후에 이 아방가르드를 자처한 사조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미래주의자들 빼놓고는 전부 다 좌익이었습니다. 뭐 표현주의자들의 일부가 이제 그러기도 했는데, 사실은 미래주의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세계를 혁신하고 전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낡은 세계들을 혁파하는 어떤 전쟁의 힘, 파괴적인 힘, 그런 것들을 보기에는 그 속도라든지 아니면은 기계라든지 이런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면서 전쟁 찬양을 하면서 이제 이 파시스트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지요. 근데 사실은 나치즘이나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입장하고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 나치즘에게 결정적인 요소는 이 자본주의와 산업 문명에 의해서 파괴된 공동체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게 나치즘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태주의자들이었어요. 나치즘의 주류 분파 중에 주류들이 대부분 생태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주의자들하고는 이제 굉장히 상반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주의자들은 다 이렇게 배신당합니다. 다운 펼쳐야 되는데 그 배신, 왜냐하면은
배신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나치나 파쇼당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 기존의 공동체를 어떻게든 보존하려는 게 문제의식이었는데 그걸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미래주의자들은 전쟁 때문에 취해가지고서 쟤들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자기랑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지지했던 거였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제 그럼 그 미래주의자는 제끼어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다다이스트라든지 아니면 초현실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명시적인 좌익들이었습니다. 이 다다 가운데는 일부 이제 그 독일 베를린 그 다다라든지 쾰른 다다라든지 이런 데는 명시적인 이렇게 이 노동자주의적인 입장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어도 다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처음에 이렇게 이 까바레 볼테르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 소아레를 할 때 그런 걸 할 때부터 이 사람들은 반전주의자, 후고발이 누구나 다 전쟁을 피해서 이 반전주의자들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쳐 오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남들 전쟁하는 시간에 다른 걸 했던 거였고, 그 바로 옆 건물에 이제 레닌이 살았다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우연의 일치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좌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초현실주의자들은 더 좌익적이어서, 초현실주의자는 아시겠지만 이제 다다이스트였다가 이제 다 이렇게 초현실주의자 같은, 브루통부터 다 그랬던 사람들이죠. 물론 이제 성향은 많이 다릅니다만, 초현실주의자들의 경우에 1930년대 스페인 내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 독재에 대해서 항거하는 입장을 지지를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항거하는 입장을 레지스탕스 거기 해밍웨이도 이제 거기 갔었죠. 그렇게 국제여단 만들어가지고서 프랑코와 대결하는 그런 전쟁에 직접 참여를 했는데 이런 입장들 때문에 그 프랑코와 대결하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브루통이나 아라공이나 이런 이렇게 초현실주의자들 전부 공산당에 가입을 합니다. 프랑스 공산당에. 그게 이제 그들과 싸우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명시적인 공산당원입니다. 당원들. 그런데 공산당에서 이들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황당한 건데 자기들이 좋아서 자익적인 입장을 가지고서 예술하겠다고 들어왔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공산당 주류, 공산당 간부나 공산당의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술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리얼리즘 예술을 선호했고 30년대에는 명시적으로 리얼리즘 선언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래서 아라공 같은 사람이 이제 아라공이 아주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초현실주의 주도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프랑스 공산당 대표로 이 소련의 이제 그 작가 회의인지 뭔지 하는데 이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서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 선언이라는 걸 쓰고 거기다 서명을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프랑스 대표로 갔으니까 자기가 서명을 안 하면은 프랑스에서 서명을 안 하게 되니까 안 할 수는 없었어. 근데 자기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아니고 초현실주의잖아. 쉬르 리얼리즘. 그러니까 현실을 그래서 리얼리즘 비판으로 나온 거였거든요. 쉬르 리얼리즘은. 이걸 서명하기에는 자기 예술적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대표로 갔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분위기도 그랬겠고 해서 그냥 서명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가 이제 그 브루통이나 이 동료, 엘리엇이나 이런 동료들한테 욕을 바가지고 퍼먹었어요. 야, 이 개새끼야, 네가 가가지고서, 우리가 초현실주의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가서 리얼리즘 선언을, 지지를 성명을 하냐. 라고 해가지고서 아주 대판이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대부분 초현실주의자들이 탈당을 해버리고, 다만 아라공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한 것들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탈당을 하지 않고 끝까지 공산당에 남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아이러니한 사태들, 이게 정말 황당한 거죠. 이렇게 좌익적인 입장에서 예술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공산당에서 이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쫓아내거나 아니면 못 받아들이는 이런 사태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예술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이런 이 예술적인 초현실자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거는 자기는 혁명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 눈에는 이제 달리 그림에 나오는 몇 개의 붕붕 떠있는 레닌 그림밖에 이거 말고는 뭐 니네들 예술을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라고 하는 이런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는 개인의 무지가 아니고 사고방식의 무지인 겁니다. 리얼리즘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레인이 나오든 노동자가 나오든 빨간 깃발이 나오든 이런 게 나와야지 정치 예술이지, 정치적 예술이지, 예술에서의 정치지. 니들은 이상한 꿈이나 그리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예술이고 그게 무슨 정치적인 거냐. 부르주아 주관주의고 퇴폐주의고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배제가 된 거예요. 다다이스트도 그렇고 초현실주의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뭘 뜻하는가 하면은 그 리얼리즘이나 혹은 정치적 예술에서의 정치적 예술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예술에서의 정치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라는 걸 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세기 예술사 어떤 것도 사실은 다룰 수가 없게 됩니다.
19세기 예술에다가 모든 예술을 두들겨 맞추는 아주 여기 반동적인 짝이 없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그 사태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뭐 사실 지금은 이제 사회주의가 이렇게 붕괴, 90년에 이제 망한 뒤에는 이제 그 리얼리즘에 대해서 강박증을 갖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는 리얼리즘은 강박증이었어요. 그래서 민중예술한다면 다 리얼리즘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지금 많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예술에서의 정치라는 걸 대체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다시 제기되는 질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근데 이제 조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예술은 예술에서 그려지는, 묘사되는 내용들에서의 정치성을 가지고 그게 정치적일 때 예술에서 정치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사실 예술가들은 내용 이전에 자신이 새로운 표현 형식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주된 관심사죠. 어떻게 다르게 그릴까? 어떻게 다른 방 스타일로 쓸까? 어떻게 다른 스타일로 그 곡을 만들까? 어떻게 다른 사운드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만들까? 이런 게 중요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둘 다 이제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거지만, 내용에서 이 정치가 이제 특권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오히려 예술에서의 주된 혁명이라는 건 표현 형식에서 일어난 거였는데,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사태는 아마 이것 때문이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표현 형식에서의 표현에서의 정치란 대체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가령 이제 그런 걸 이제 요새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 철학자인 랑시에르라는 사람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렇게 이 정의를 제공을 합니다. 랑시에르라는 사람은 이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건 이제 예술과 상관없는 영역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에 이렇게 쭉을 만들고 새만금에 이렇게 간척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혹은 4대강에다 콘크리트 처바르겠다라고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들의 숫자가 목숨의 숫자로 세워지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걸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 일은 개발이니 뭐니 해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철거민들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싸우잖아. 근데 개발을 할 때 철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들, 살아있어도 생명의 숫자로 세매지지 않고 숫자로 세어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마이너하다 혹은 이제 소수적이다라고 부르는 소수자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것. 예를 들면 이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삼보일배를 하면서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절을 하면서 오기 시작했을 때,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이 비로소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정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 이슈를 제기한 게 아닙니다.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인간들만 보고서 인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그런 질문이었던 건데, 목숨 혹은 이렇게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데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불법 체류자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비난받는 사람들,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동남아에서 와서 이렇게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리는, 한국에서 이 이주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데요. 지금은 이제 산업연수생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산업연수생제도가 이제 아주 그런 걸 잘 보여줍니다. 94년인가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한 10년 있다가 이렇게 나중에 악법 중에 악법, 노예제, 인신매매에 관한, 인신매매 성격을 갖는 그런 악법이라고 미국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미 국무성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공존하다가, 고용어거자를 공존하다가 없어졌는데, 산업연수생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한국에서 인력이 필요하고 3D 업종에 사람들 안 갈라, 여러분도 안 갈라 그러잖아, 그지? 그러면 안 갈라 그러고 일할 사람도 없고, 그 다음 임금 비싸고 하니까 동남아에서 사람들 수입을 한 겁니다. 이 수입을 한 이유는 일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당연히 노동자로 수입을 해야 되잖아. 근데 노동자로 수입을 하지 않고 산업연수생, 학생으로 수입을 한 겁니다. 연수생은 학생이잖아. 인턴사원이라고. 인턴사원 왜 이렇게 수입하니까? 인턴사원 월급 제대로 안 주잖아. 그냥 후려쳐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고민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뭐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으로 수입하는 거예요. 니네가 우리 일을 시킬 거면서 사실은 우리가 니네한테 기술 가르쳐 주려고 니네 불러들이는 거야 라고 하는 이따오 이렇게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하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도 제대로 안 줬어요. 임금 체불률이 80% 이상입니다. 80%. 100명 데려다가 80명은 임금을 안 줬어요. 적금들을 줄게 해놓고 적금들을 통장 지가 갖고 있습니다. 여권 뺐고. 그래서 사학년생 시절에는 이 불법 체류자 비율이 80몇 프로쯤 됩니다. 온 사람들이 다 불법 체류자가 돼요. 또 하나는 직장도 못 옮깁니다.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사학년생 시절에서는 직장을 임금을 안 주면 딴 데로 옮기면 되잖아. 옮기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학생들이 지 맘대로 대학 바꾸는 거 봤어? 니들은 그냥 여기까지 다니는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옮길 수가 없게 해놨습니다. 월급을 안 줘도 딴 데로 못 갑니다. 가는 순간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 데려다 써먹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이제는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이러다가 이렇게 손목이 잘려서 병원에 안 데려갑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도 안 됩니다. 산재 처리 안 되면 그 자본가가 이 사람들을 치료를 해줄 것 같습니까? 안 해줍니다. 동료들한테 두들겨 맞아 죽고, 프레스에 손 잘려 죽고, 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도 목숨의 숫자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이 경제 발전의 그 밑에 이 사람들의 시체들이 이렇게 손목들이 묻혀 있는 겁니다. 이게 세워지지 않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는 못 견디겠어서 그 90몇 년인가 그 명동성당에서 모여서 일하러 돈 벌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명동성당에서 모여서 1년 동안 농성을 했습니다. 농성을 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도 몰랐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 지금도 잘 몰라. 그 사람들이 뭘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고생하고 있는지 몰라. 그걸 하면서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한 농성은 이런 거야말로 정치라고 부르는 거라는 겁니다. 정치는 의사당 주변이나 저기 정부 부처에서 하는 거 이런 게 정치가 아닙니다. 그거는 치안이라고 합니다. 치안, 폴리스.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들이 제대로 있게 하는 거. 이 딱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불법 체류자가 되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치안입니다. 그래서 되돌려 놓는 거 혹은 벗어난 놈들은 쫓아내는 거. 이런 거야말로 치안이잖아요. 이게 법무부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치안이 폴리스예요, 폴리스. 반대로 정치란 무언가 이렇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주어지지 않는 몫에 대해서 달라고. 불법 체류자라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돼. 손목 잘렸으면 치료받아야 된다고 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정치고 이름으로써 보이지 않는 자들이 보이는 게 정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영역만이 아니고 감각의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 없는 자들이 자격을 주장하는 거. 불법 체류자들은 자격이 없잖아, 그죠? 근데 이 자격을, 우리 노동자다라는 자격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 이런 게 정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 이 그림 미적인 것, 이것이 이제 이거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미학이라는 단어를 표시할 때 aesthetics라는 말을 쓰지요, 그죠? aesthetics라는 건 아이스테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건데 이 말은 원래 감각학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칸트가 쓸 때에도 아이스테시스를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는 우물라우트를 짓고 하나는 아에라고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하기는 하는데 미학과 감각학이 이 의미가 동시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단히 이제 중요한데 미적이라는 건 어떤 건가? 혹은 감각이란 어떤 건가? 여러분들은 눈앞에 있는 것들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십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대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있는 대로 결국 보는 게 아닙니다. 이 투시법이 세상을 있는 대로 재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었다라는 게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 환상인 거 코드입니다. 코드. 그 투시법에 따르면은 그 미켈란젤로가 카피톨리온 언덕에 만들어 놓은 직사각형 이 사다리꼴로 놓은 그 멋진 건물들, 그 팔라조들이 이 직각으로 딱 펴집니다. 각 나오게. 투시도 안에다 두들겨 맞춰야 되기 때문에. 코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집에 이게 이렇게 이 액자 같은 거 이렇게 비스듬히 놓여 있으면 삐뚤어졌냐 하고 이렇게 똑바로 놓는 거. 비스듬히 놓인 게 어째서 삐뚤어진 건가? 잘못됐다라는 뜻이잖아, 그죠? 이 커트할 때 이렇게 옆으로 치는 거, 이 삐뚤어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일하는 사람 지금 무식한 사람이죠, 그죠? 요새는 옷들도 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친 것들도 있잖아. 이게 왜 삐뚤어진 거고 왜 잘못된 거야? 왜 이걸 평행하게 수평으로 잡아야 돼? 그 감각, 그게 수식법에서 나오는 감각이에요. 그게 감각이에요. 그래서 감각은 단순히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재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단하는 방식은 수식법이 있기 이전과 이후 서양도 달랐고 수식법이 있던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가 아주 달랐던 것처럼 사실은 수식법 이후에도 붕괴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 다른 종류의 집합적인 감각의 체제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뜻하냐면은 우리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감지하고 감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것과 보일 수 없는 것, 혹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할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는 이렇게 안 보여서 없는 듯이 행동을 하지만 이 속에는 수많은 원자들이 붕붕붕붕 날아다니고 있고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혹은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미생물들이 자주 날아다니고 있죠.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있다고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반대로 이제 그 파스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파스텔이나 코크 때문에 이제 그 미생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서 이 파스텔은 남하고 악수도 안 합니다. 미생물, 그 병균 옮을까봐. 미생물을 병균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 이 사람은. 병균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미생물을 봤기 때문에 이 강박증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악수를 못 합니다.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제 손에는 저 엄청난 미생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화장실 갔다 나면 항상 손 잘 씻잖아요. 손 씻는 거, 이거 손이 아니고 서양 사람들은 13세기 이후 19세기 중반까지 목욕을 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세수도 한 번 안 하나, 그 할머니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중세, 이 서양 중세는 목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병이라든지 이런 거랑 그게 매춘하고 결부가 돼 있었기 때문에 목욕하는 것은 죽음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목욕을 안 했어요. 안 씻었어요, 몸을. 그게 그 향수가 발달된 이유입니다. 몸을 안 씻으니까 냄새가 나잖아. 근데 프랑스처럼 이렇게 이 난하게 연애하는 그런 곳에서는 그 냄새를 그냥 감당하기는 좀 그렇잖아. 아무리 좋아도 누구 10cm 노래 나오나요? 누구가 나오나요? 무슨 냄새가 나도 좋아, 나는 좋아라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 지우기 위해서 향수가 발달한 거죠. 그런데 그게 19세기 넘어가면은 화장실만 갔다 소변만 보고 나서 손을 씻는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감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 그 냄새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실제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각도 달라지는 겁니다. 감각은 그렇게 달라져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감각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혹은 이제 이게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랑쉐르가 했던 그 얘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만드는 거, 이런 것이 예술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이 정치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도 정확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감각이 포착할 수 없는 것을 포착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정치고, 그래서 예술이라는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던 것들에 예술의 자격을 부여하는 거, 이런 게 정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미래주의자 가운데 루이지 루솔로라고 있지요. 이 사람도 이렇게 이 자동차 역동성, 이렇게 이 역동적인 거, 시간적인 것들을 그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거보다 더 유명한 거는 이제 이 음악사에서 이제 소음을 음악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입니다. 미래주의자들은 이제 이 도시와 기계 이런 것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루솔로는 이제 그렇게 이 새소리니 이런 것보다는 이 도시 하수구에 물 흘러가는 소리, 요새 같은 화장실 물 내리면 그런 소리, 아니면 이렇게 이 자동차 소리, 무슨 소리, 이런 소리들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 했다기보다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것들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음악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음을 이제 들려주는 그런 연주회를 하고 다닙니다. 지금은 소음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게 쉽습니다. 녹음 기술도 있고 변조 기술이 워낙 변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발달돼 있어가지고서 그 약간만 섞으면은 그냥 여러분 목소리도 약간만 이렇게 주파수 변조만 하면은 소음이 되죠. 지금은 이제 이 대중음악에서도 그런 소음 이렇게 변조 기술을 많이 쓰는데 소음 만들기 쉬운데 그 당시에는
이 테이프 레코더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녹음 기술이 아예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려주려고 하니까 이상한 소리 나는 기계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 무대 가득 이렇게 채우고서 그걸로 들려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것이 뜻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소음이라고 그러니까 이전의 음악에서는, 음악이라는 예술의 영역 안에서는 음악적 소리와 비음악적 소리가 분할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음악적 소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소음이라는 것을 음악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음악적인 소리를 들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 음악의 영역이 확장된 거고 우리의 감각이 달라지게 된 거죠. 물론 거기서 루솔로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려줘도 신기하긴 했지만 소음은 소음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혁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비음악적 소리를 음악적 소리로 이렇게 들리게 만들었던 데 중요했던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쇤베르크 같은 사람이 이제 12음 기법을 창안을 했을 때 12음 기법은 일부러 화음을 쓰지 않습니다. 12개의 음으로 음료를 만들 때 화성적인 소리를 다 일부러 배제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음악적인 소리라고, 이 화성적인 소리가 음악적인 소리잖아, 그죠? 전통적인 19세기까지 음악에서는 그 1도, 3도, 5도, 도미, 도솔, 도도 이런 게 이제 그 화성적인 소리고 이걸 어떻게 배열하는가. 그리고 불협화음조차도 이런 것들하고 관계에서만 기능하게 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불협화음 그 자체로 음악에 쓰기 시작을 했을 때 이전에는 음악적 소리라고 간주되지 않던 것들이 음악적 소리가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써서 이제 이렇게 베르크라든지 쇤베르크 제자 중에 이제 베르크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페라 만들고 막 이럽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이렇게 불협화 내지는 이제 아예 이 비화성적인 소리 이런 것들이 음악이 되게 만들었는데, 훨씬 더 이 근본적인 혁신을 했던 사람은 이제 에드가 바레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드가 바레즈라는 사람은 이제 이오니제이션이라는 이오니자스용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온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리의 입자를 이온화시키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음악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이렌 소리라든지 슬랩스틱 소리라든지 망치로 모두 두드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타악기라든지 이게 전통적인 오케스트라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시작하자마자 몇 초 안에 지나지 않아서 사이렌을 쓰거든요. 근데 사이렌 소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음악을 들었으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엥 하는 걸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했기 때문에 엥 이렇게 하면서 다른 현악기 소리라든지 타악기 소리랑 섞어 쓰기 때문에 이 사이렌 소리도 안 들립니다. 사이렌 소리가 아니고 다른 악기 소리처럼 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심스럽게 쓰면서 이게 음악적인 소리의 일부분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서양 음악이라는 건 12개의 소리를 이렇게 분절된 소리인데, 사이렌 소리는 어떤 엥 하면서 모든 그 사이에 있는 걸 다 통과하는 소리가 되잖아요. 모든 주파수의 소리가 이 음악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이런 사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변조기술 발전되면서 이제 이 프랑스 방송기술자였던 셰페르라는 사람은 이제 이 철로 연습곡 내지는 프랑스어로 에튜드라는 말은 음악에서는 연습곡이라는 뜻인데 그게 스타디라는 말이거든요. 연구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에튜드와 슈맹트페르 그러면 철로 연구라는 뜻도 되고 철로 연습곡이라는 뜻도 됩니다. 회전문 연습 내지는 회전문 연구, 회전문 연습곡, 철로 연습곡, 냄비 연습곡 이런 소리들을 녹여서 변조시켜서 그런 걸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악적이지 않은 소리들이 음악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던 들리지 않던 것들을 들리게, 음악으로 안 들리던 것들을 음악으로 들리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예술에서의 정치라는 겁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피카소는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당대 누구보다도 돈을 잘 벌었고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긴 했지만 한동안은 그래서 저 새끼 진짜 대생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받았고, 이 소련 외상을 굉장히 오래 했던 이 그로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국가 수반까지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회고록을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프랑스 대사를 한동안 꽤 오래 했었는데, 프랑스 대사를 할 때 피카소도 이 공산당원이었거든요.
그 스페인 사람이니까 스페인 내전 때 그 게르니카 만들고 그리고 뭐 이랬었지만 그 전에도 공산당이었어요. 좌파였다고, 빨갱이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련 대사니까 당연히 이 당대의 그 최고 잘 나가던 예술가니까 만날 일이 있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피카소가 이제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스탈린 초상화도 그려보내고, 물론 이제 그 스탈린이 아주 벌컥 화를 내는 그런 초상화였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린 그림을 그로미카한테 선물을 했는데, 그로미카 왜 자기가 유명한 화가고 비싼 그림에서 받긴 했는데 끝까지 좋아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 감각에는 이게 예술로서, 미술로서 안 들어왔던 겁니다. 쳐낸 겁니다, 계속. 리얼리즘 그런 점에서 감각의 체제예요. 특정한 감각의 체제. 잘 나가던 피카소 그림도 예술로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뒤에 한 작업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피카소 말고 이제 이 다다이스트들 한 거 보면 그게 무슨 예술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쓰레기들 모아가지고서 뭐 이렇게 슈피터스인가 쓰레기들 모아가지고 막 뭐 만들고 뭐 이렇게 진짜 쓰레기 같은 자식들, 이렇게 욕을 하게 됩니다. 그 좌파들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그런 게 뭐 나중에 이 뒤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여우 목도리를 걸치고 이렇게 이쁘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우 내장은 걸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카카이즘, 진흙과 똥, 이런 것들의 그 미를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이라는 것들에 도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뭐 쓰레기를 쓰는 건 그 앞으로나 뒤로나 많이 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감각을 바꿔버리는 이런 그 혁명적인 실험, 이런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걸 겁니다. 이 뒤샹이 이제 그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예술가가 되는 건 그런 것 때문이죠. 예술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들을 쑥 집어넣고서 난 이걸 예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런 사태들. 그래서 당대 아방가르드들도 이렇게 자기 동료들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종류의 스캔들 없이 어떻게 예술이 계속 존속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바로 그렇게 예술이란 이런 거야라고 하는 감각들을 끊임없이 깨면서 사실은 예술보다 더 근본적인 층위에는 감각 자체를 혁신하려는 이런 시도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예술에서의 정치를 가동시키고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대중음악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부축주의는 뭐 그냥 접지요, 뭐 안 되겠네. 이 펑크, 섹스 피스톨스라는 그룹 혹시 아시나요? 이 펑크 혁명을 일으킨 그룹입니다. 영국의 76년인가 이렇게. 음반은 이 앨범은 단 한 장 냈고 싱글 몇 개인데, 그냥 그 이후에는 이 펑크를 고려하지 않은 그 대중예술은 락 음악은 이렇게 진지하다는 얘기를 못 들을 정도로 아주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킨 그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했던 이유는, 물론 이제 이 프로토 펑크라고 부르는 이 원조 펑크는 그 앞에부터 원래 있었는데요. 197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비틀즈 이후에 이제 이렇게 락 음악에도 이제 굉장히 화려한 화성들이 사용이 됩니다. 비틀즈의 화성은 대단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그렇게 잘 만들어진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소리들을 가지고 그게 이제 사람들을 매료시켰었는데, 그거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이렇게 탁월한 기타리스트나 드러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 이런 것들을 세련해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장르들이 분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72, 3년쯤 되면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세련된 락 음악이 세련된 음악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게 이제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레드 제플린 음반 같은 건 1000만 장 단위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돈이 엄청나게 되니까 일단 이 스튜디오를 빵빵하게 짓고, 그 다음에 녹음 장비도 이제 세련되니까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24채널 뭐 이런 거 아주 최신 장비를 갖다 쓰고, 그렇게 되니까 녹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무나 녹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하나 만들었다가 제작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나 만들었다 실패하면 아작나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제작자라든지 자본가들의 입김이 세지게 되고, 거기에 취향에 맞고 대중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 녹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 기타리스트들은 이제 메탈 기타리스트들이 손가락도를 하는데 인생을 걸거든요, 이거. 이 속주에다 인생. 손가락에서 서양은 이 비르투오소 전통이 강해가지고 이 서커스하고 예술을 구별을 잘 못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거의 이제 서커스가 돼가기 시작합니다, 음악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맥클라렌이라는 그 이렇게 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가 영국 사람인데 그 뉴욕에 이제 이렇게 한 클럽에 가가지고 CBGB인가 하는 그 클럽에 가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이 패티 스미스라든지 뭐 이렇게 뉴욕 돌스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계속 나와서 하는데 거기가 이 굉장히 독특한 음악을 하는 데였습니다. 이 패티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이렇게 이 펑크의 여왕으로 아주 이렇게 잘 알려졌는데 이 사람은 시인이야, 시인. 그래서 그 유튜브 한번 이렇게 두드려 보시면 보일 텐데 그 글로리아 같은 거 이렇게 처음 나오는데 처음에 무대에 나와가지고 시를 읊습니다. 시를 읊다가 시라는 게 근데 시를 읊는다는 건 이 음조를 넣어서 어조를 넣고 리듬을 넣어서 읽는 거잖아요. 그렇게 원래 그래서 음악은 시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이렇게 서양 음악도 그런데 그 그레고리안 성가가 기원인데 그것은 이렇게 그 성경이나 이런 문구들을 리듬에 맞춰서 읽던 것들이 그 리듬이 쭉 이렇게 독립이 되면서 음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건 아닐 텐데 시를 읽다가 여기다 리듬을 넣은 것들을 이제 막 에너제틱하게 막 뿔 풀리고 과장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그게 음악이 노래가 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음악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거꾸로 보여주는데 근데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 노래를 아름다운 노래를 전혀 부르지 않고 뭐 멋있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주 기괴한 방식으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원조가 됐던 건 이제 루리드라는 그 이렇게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이 보컬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피치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시인이야. 그래서 시를 읊조리듯이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음정이 정확하지가 않아. 무슨 가수가 음정도 정확하지가 않아. 이 밥 딜런도 이 음정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 사람도 음정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게 거꾸로 이 기존의 정확한 음정들을 정확하게 연주하는 것들을 와해시키는 이런 것들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맥클라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서 한 1년 동안 거기서 이제 그거 공연 보다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런던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 밴드를 하나 만들고 밴드 그 매니저를 자처하면서 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패션샵 이런 것도 하면서 그 펑크 패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쇠줄 달고 가죽에다가 뭐 해골바가지 있고 이런 거랑 같이 결합해가지고서 이제 펑크 일종의 그 마니페스토 선언문을 그냥 이렇게 음악적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섹스 피스톨스의 그 유명한 이 주장들은 뭐예요? 3코드주의. 우리는 코드를 3개나 알고 있다. 코드가 3개인 건 가장 단순하게 짝이 없는 노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비틀즈 이후에 코드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감화음, 증화음 여러 가지 써가면서 아주 화려하게 돼가는 색채적인 음악이 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코드 3개면 돼. 라면서 일부러 그런 것들에 반해서 단순화된 소리를 자처한 겁니다. 연주도 넌 기타를 잘 치니까 드럼을 쳐. 이런 식입니다. 왜냐하면 세련된 연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엿먹으라고 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서는 그냥 이 락은 스피릿이야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도 이제 당연히 거기다가 세련된 목소리가 들어가면 웃겨지죠. 그러니까 목소리도 하면서 개기는 소리 혹은 질러대는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노래 그리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녹음도 그렇습니다. 이 26채널 족가고 있네. 우린 내 채널 4개면 돼. 스튜디오가 필요 없어. 우리 그 지하실에서 해. 지하실에서 그 채널 4개 가지고서 아주 정확한 소리가 나는 음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보라는 듯이 와 이런 게 락이야 라면서 뻥 쳐버리는 겁니다. 쳐버린 겁니다.